청취자분 안녕하세요. 매년 8월 말이면 세계 금융시장의 눈과귀가 한 곳으로 쏠리죠. 바로 미국 와이오밍주의 작은 마을 잭슨홀입니다. 네, 그렇죠. 여기서 열리는 경제정책 심포지움은 특히 연준 의장의 연설이 항상 큰 관심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5년 8월 22일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은요. 이게 단순한 금리 관련 발언 그 이상이었어요. 네, 그야말로 연준의 어떤 경제 운영 기본 틀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언이었으니까요.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봐도 될 정도였죠.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인지 발표 직후에 미국 증시가 아주 크게 반응했잖아요. 나스닥이 2%, S&P 500이 1.6%나 뛰었죠. 네, 상당한 상승폭이었죠.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길래 시장이 이렇게 환호했을까요? 뭐 단순히 금리나 기대감, 이것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이면에 더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잭슨홀 연설을 정말 하나하나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경제 원칙은 뭔지, 노동시장이나 관세는 어떻게 받는지, 그래서 제일 궁금한 9월 금리 인하는 어떻게 될지, 네, 모든 걸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청취자분께서 이번 연설의 모든 맥락과 의미를 정말 속 시원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제대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이 통화정책의 그 기본 원칙 자체를 바꿨다는 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난 10년 넘게 특히 저금리 시대에 썼던 그 틀을 이제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원칙을 내놨다는 건데요. 이건 뭐랄까, 앞으로 미국 경제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테니까요.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죠. 네, 핵심적인 변화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평균 물가 목표제, Average Inflation Targeting, 이걸 공식적으로 폐기한 겁니다. AIT 폐기. 이게 2020년에 도입됐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계속 밑돌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미달했던 만큼 나중에는 물가가 좀 2%를 넘어도 괜찮다. 그래서 장기 평균을 2%로 맞추겠다. 뭐 이런 생각이었죠. 저물가 시대에 맞는 전략이었어요. 그랬었죠. 근데 이게 팬데믹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치솟으면서 좀 문제가 된 거죠. 문제가 됐죠. 물가는 막 오르는데 예전 저물가 생각해서 용인하는 듯한 태도는 좀 그렇죠. 연준 대응이 늦어진다는 비판도 있었고 연준의 물가 안정 의지에 대한 신뢰도도 좀 깎였고요. 사실상 유명부실해진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아예 폐기를 한 거군요. 네, 공식 폐기하고 앞으로는 과거 평균에 얽매이지 않고 발표되는 경제지표 매 순간 물가 상승률 2% 목표 달성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원칙을 딱 세운 겁니다. 매 순간이요. 훨씬 더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물가 안정이라는 최우선 과제에 대한 집중도를 다시 확 끌어올리겠다. 이런 선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균 물가 목표제 폐기, 이게 그냥 제도 하나 바꾼다기보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다시 신뢰를 찾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상당히 강해 보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고용 부족분 중심 접근 폐기, 이건 또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연준이 고용 시장을 볼 때 주로 완전 고용 상태에서 얼마나 부족한가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부족할 때만 신경 썼다. 그렇죠. 부족하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경기를 부양했지만 반대로 고용 시장이 좀 과열되는 것 같아도 그게 막 인플레이션을 직접 일으키지만 않으면 오히려 경제 좋네, 바람직한 호황이네 이렇게 보고 좀 용인하는 경향이 있었죠. 약간 비대칭적이었네요. 부족한 건 문제 삼고 넘치는 건 괜찮다고 보고. 맞습니다. 비대칭적 접근이었죠. 그런데 이 방식도 팬데믹 겪으면서 한계가 드러난 거예요. 어떤 한계죠? 아시다시피 노동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폭발하면서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훨씬 뜨거워졌잖아요. 네, 엄청났죠. 이게 기록적인 임금 상승으로 이어졌고요. 연준 입장에서는 이 가파른 임금 상승이 특히 서비스 물가를 계속 자극하는 아주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걸 뭐랄까 뼈저리게 느낀 거죠. 고용 과열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물가 안정 목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됐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분이라는 말에 담긴 그 비대칭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고용시장의 과열, 오버히팅 역시 물가 안정을 해치는 문제 상황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으로 바꾼 겁니다. 선제적으로 관리요? 네.
연설문에도 명시적으로 밝혔어요. 고용 수준이 최대 고용을 지속 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웃돌아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경우에는 여기에 대응하겠다고요. 와, 이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노동시장의 상방 위험, 그러니까 과열에도 적극 개입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훨씬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뀐 거죠. 그렇군요. 자, 정리해보면 물가 정책은 평균이 아니라 매 순간 2% 목표에 집중하고 고용 정책은 부족분만 보는 게 아니라 과열도 문제 삼아서 관리하겠다. 와, 이거 종합하면 연준이 과거보다 훨씬 더 빠릿빠릿하게 그리고 선제적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럼 이런 원칙 변화는 결국 우리가 지난 10년간 경험했던 그런 초저금리 시대 있잖아요. 네, 그런 시대로 다시 돌아가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뭐랄까, 장기적으로 기준금리가 과거보다는 좀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가능성, 이른바 중금리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새로운 원칙들은 단기적인 금리 결정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통화정책 환경의 구조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초저금리에 너무 익숙해져 있던 우리 경제 주체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죠. 확실히 그렇네요. 자, 그럼 이런 새로운 원칙 변화를 염두에 두고 파월 의장의 현재 미국 노동시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금리 결정에 있어서 물가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노동시장이니까요. 최근 지표들이 좀 헷갈렸잖아요. 맞습니다. 신규 일자리 증가는 좀 둔화되는 것 같은데 실업률은 또 역사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네, 맞아요. 겉으로 보이는 지표만 보면 해석이 좀 갈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낮은 실업률은 시장이 아직 괜찮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반면에 일자리 증가세 둔화는 이거 경기 식는 신호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었고요. 그렇죠. 이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뭐라고 진단했나요? 파월 의장은 상당히 심각하게 진단했습니다. 심각하게요? 네. 현재 노동시장을 단순히 탄탄하다거나 둔화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넘어서요. 실업률이 예상치 못하게 그리고 매우 빠르게 급등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 딱 규정을 했습니다. 위험한 상태요? 와, 그건 표현이 굉장히 세네요. 이례적인데요. 네, 아주 강력한 경고 시그널이죠. 겉으로 보이는 그 낮은 실업률 이면에 사실은 상당한 취약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인식을 아주 강하게 드러낸 겁니다. 그렇군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실업률이라는 게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정말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파월 의장의 이번 발언은 현재 낮은 실업률이 어쩌면 언제든 급변할 수 있는 그런 티핑 포인트에 가까워졌을 수 있다. 이런 연준의 깊은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은 곧 경기 침체 가능성을 연준이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지표에 그냥 안주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숨어있는 리스크를 정면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죠. 임박한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연준의 고민이 깊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노동시장에 대한 이런 심각한 진단은 확실히 금리 인하 쪽으로 무게추를 옮기는 요인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금리 인하의 또 다른 변수로 얘기됐던 거 있잖아요. 관세 문제요. 행정부에서 중기계 관세를 올리고 하는 것들이 혹시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까 봐 연준이 금리 인하에 좀 조심스러울 거다.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봤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파월 의장이 비교적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관세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이게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한다기보다는요. 일시적인 가격 수준 조정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일시적인 가격 수준 조정이요. 네, 이 발언의 함의가 중요한데요. 연준이 관세 때문에 물가가 좀 오르는 걸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위험 요인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일회성 충격이나 특정 품목에 한정된 가격 변화 정도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때문에 특정 상품 가격이 오를 수는 있겠지만 그게 경제 전반의 인플레이션 추세를 막 바꿀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롭네요.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실업률 급등 위험이 있는 위험한 상태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면서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 조정이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무게를 덜 두는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이 두 가지를 딱 놓고 보면 연준이 지금 뭘 더 걱정하는지 정책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좀 명확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들을 쭉 종합해 보면요. 현재 연준의 그 정책 결정 저울 위에서는 뭐랄까 관세 같은 걸로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는 리스크보다는 노동시장이 갑자기 확 식어버리거나 경기가 침체될 리스크가 훨씬 더 무겁게 놓여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인플레 재발 우려보다는 경기 하강 우려가 더 크다. 그렇죠. 당면한 가장 큰 위협은 경기 하강이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여력을 확보하는 게 더 시급하다. 이런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핵심적인 질문으로 넘어가야겠습니다. 결론이죠. 이 모든 분석들, 새로운 원칙 선언, 노동시장에 대한 심각한 진단, 관세의 영향에 대한 평가, 이걸 다 중합했을 때 다가오는 9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번 잭슨 홀 연설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는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시장 반응도 이런 해석을 아주 강하게 뒷받침했죠. 아까 말씀하신 폴리마켓 데이터 변화가 정말 극적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장은 파월 의장의 메시지를 정말 명확하게 알아들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미래 사건 가능성을 예측해서 거래라는 미국의 유명 예측 시장이 있잖아요. 폴리마켓. 네네. 거기 데이터를 보면 변화가 아주 뚜렷합니다. 파월 연설 전에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한 57% 정도로 봤거든요. 57%요? 네. 그런데 연설 내용이 딱 전해진 직후에는요. 이 확률이 무려 81%까지 급등했습니다. 와, 81%요. 20%포인트 넘게 그냥 수직 상승했네요. 네, 엄청나게 치솟은 거죠. 이건 뭐 시장 참여자들이 파월의 발언을 아주 강력한 금리 인하 신호로 받아들였고 9월 인하를 거의 뭐 기정사실로 보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57에서 81이라니 시장의 확신이 얼마나 커졌는지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숫자네요. 단기적으로는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 분위기를 완전히 주도할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9월 금리 인하 자체는 이제 상당히 유력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그냥 멈추면 안 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연설 초반에 저희가 강조했던 새로운 경제 원리의 함의입니다. 아, 그렇죠. AIT 폐기랑 고용부족분 접근법 폐기. 네. 평균 물가 목표제와 고용 부족분 중심 접근법을 폐기한 것은 단순히 지금 상황에 대한 대응을 넘어서는 연준의 장기적인 정책 스탠스 변화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건 곧 설령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과거 2010년대에 우리가 봤던 그런 제로금리 수준의 초저금리 환경 있잖아요. 그런 환경이 다시 오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 새로운 원칙 아래에서는 물가 2% 목표에 대한 뭐랄까 집착, 이게 더 강해질 거고요. 또 고용시장 과열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할 테니까요. 기준금리 하단 자체가 과거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지적이시네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경기 둔화를 막으려고 금리를 내릴 수는 있겠지만 그 최종 목적지나 아니면 장기적인 균형 수준은 과거보다 높은 수준.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얘기 나오는 3에서 4%대 중금리가 새로운 표준, 뉴노멀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야,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금리 내릴 거라는 기대도 하면서 동시에 이런 장기적인 구조 변화 가능성까지 같이 고려해서 전략을 짜야 한다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단기적인 시장 반응에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연준의 정책 프레임워크 자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장기적으로 자산 가격이나 경제 환경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번 잭슨 홀 연설은 바로 그 구조적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분의 경제를 보는 시야를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다음에도 시혜성 있고 중요한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으로 청취자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